신장과 관련된 영양제 같은 경우는 크랜베리 주스나 뭐 이런 게 알려져 있죠. 원래 크랜베리 주스는 비뇨기계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이나 이런 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간에서 빨리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랜베리가 갖고 있는 항산화능, 항균능, 항염증능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밖으로 빼면서 요로나 방광에 균이나 이런 것들을 염증 반응을 확 없애면서 가는 거라서 신장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양 쪽 크랜베리는 서양 쪽이고요. 뭐 동유럽 쪽에서 많이 재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양에서는 뭐 육미지왕이나 신장 질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비만인 사람들, 대사증후군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신장 안에 지방이 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비만병이랑 연관이 있나요? 있는 거죠. 단지 비만이 아니고 마른 비만. 마른 비만이 많아지면 신장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 마른 비만이라는 정확한 그런 증상이 어떤 건지 좀. 적정 체중이긴 한데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거예요. 왜 이게 재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인바디. 이렇게 재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근육량이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만인데 근육량이 적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감소증도 원리가 뭐냐면 근육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옛날엔 술 먹으면 지방간 생긴다 그랬죠. 최근에는 non-alcoholic fatty liver라고 그래가지고 NAFLD라고 그래가지고 알코올을 섭취를 안 해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1980년대 나온 병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것들이 없으면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럼 지방이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단백질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고, 지방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조예요. 그럼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두면 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우리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라는 공장을 유지하는 공장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장장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는 거는 빼야죠. 돈을 쌓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지방이 많아지는 게 유리해요. 그러다 보면 근육은 없어지고 지방이 거기 쌓이고, 그리고 지방이 신장에도 쌓이고 지방이 간에도 쌓이고, 만성 질환의 거의 원인이 될 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근간에는 또 만성염증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보시는 분들은 콩팥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일반적으로 건강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좀 일반인이어도 심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몸에서 나는 그 신호라는 게 있을지. 그러니까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신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열이 난다던가 혈뇨가 동반한 발열이 났을 때는 급성 뭐 신장염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렇게 피곤한 경우,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극단적으로 과로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재발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젊은 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신장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거품이 많이 난다던가, 오줌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가면 뭐 단백뇨일 수도 있고, 소변 색깔에 따라서 혈뇨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신장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혈압 관리.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 정도의 혈액을 필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루에 소변을 보는 거는 한 1에서 1.5리터?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은 5리터 정도 되거든요. 몇 바퀴 도는 거? 40바퀴 정도 도는 거잖아요. 그죠? 40번을 전체 혈액을. 근데 200리터 중에서 199리터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재분비, 뭐 재흡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해서 농축이 돼서 오줌,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세진다. 어떻게 돼요? 필터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세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필터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혈압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혈압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염분? 이런 걸 좀 조절해야 되는 소금. 네, 소금 같은 거. 혈압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간이 센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미네랄 자체가 신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기보다는 혈압을 통해서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이 필터를 이렇게 너무 세게 하니까. 필터로 너무 세게 이렇게 압력이 계속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필터가 툭툭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여담이긴 한데, 현대인들이 만성탈수예요. 만성탈수인 경우가 많아요. 혈압이 아닌 이상 너무 또 소금을, 그러니까 너무 덜 간을 안 해 먹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 그냥 못 머물러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으면 물이 너무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이 머무른 물들이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혈압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는 게 맞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저염식이 맞는 게 아니에요. 네네. 항상 건강이라고 하는 거, 관리라고, 건강 관리라고 하는 거, 본인이 먹고 좋은 약을 남한테 추천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그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돼요. 네. 내가 혈압도 없는데 저염식으로 먹는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관절염 약 중에서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갔을 때 그 소염제를 줘요. 뭐 콕스트 이니비터라고 해서 세레콕시브라고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거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요. 그래서 혈압 관리랑 정형외과 약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올해 보통 정형외과 약을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이게 무릎이 아프시니까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자주 드시나요? 자주 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었어요. 네. 이때는 소염제를 꾸준하게 드시는 게 맞아요. 뭐 7일치가 나왔다 그러면 끝까지 먹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만성적으로 내가 무릎이 아파,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정형외과 가면 60일치만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매번 드실 필요가 없고, 많이 아프실 때만 하나씩 드시면, 뭐 그런 애들이, 그런 소염제가 신장을 망가뜨린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기 때문에.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해서 원래는 염증과 관련된 그 물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줘요. 걔네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애들이 돼. 또 어떤 애들은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 어떤 애들은 신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생성을 막아버려요. 그 소염제가. 왜냐면 염증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염증이 생성되는 애들만 막는 게 아니고, 윗단에서도 딱 끊어버리면 이쪽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도 안 나와. 아,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체가 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인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가지에서 소스를 덜 쓰면서 최대한 많은 다양한 효과를 조절을 하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윗단에서 딱 끊으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실제로 이게 시스템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의 항상성을 키워가는 건데, 이걸 윗단에서 딱 끊어버리면 나쁜 것도 없어져, 염증도 없어져, 좋은 것도 없어져.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영양제 중에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없죠. 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요. 분해되거나 뭐 이거 불안정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렵죠.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경우 먹죠. 먹는 거 안 나오죠. 이제 나올 거긴 할 건데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은 흡수가 안 돼서 그래요. 주사를 놔야 되나 그러면? 그러면 신장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어떻게 날지 모르죠. 아직까지 이런 쪽에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건 아직 동물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제가 동물 실험 옛날에 핀란드에서 했을 때는 뇌에다 구멍 뚫어서 뇌에다 넣어요. 그 자리에다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뇌는 파킨슨병이 생겨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머리 깎아서 쥐털을 깎은 다음에 여기다가 딱 한 다음에 거기 딱 깨요. 거기만 딱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이 몇 센치 들어가면 몇 미리 들어가면 되는 것까지 딱 정해가지고 거기 딱 집어넣고 거기다 양분을 딱 투여해요. 왜냐면 백날 먹어봤자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신장 어떻게 찌르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건 안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건데 다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장한테 바로 좋은 성분이 갈 수 있는 뭔가 음식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혈압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혈압 관리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좀 신장 건강에 좀 도움이. 그다음에 덜하는 게 있죠. 혈압 관리는 어찌됐든 혈압은 쉽게 말씀드리면 체내의 수분량을 빼주면 돼요. 살이 빼지면 수분량도 줄어들어요. 그럼 그 물을 좀 안 먹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을 먹으라는 거죠. 물을 먹어도 빨리빨리 빠질 수 있게끔. 체내 오래 지속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혈압 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수분량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다. 그거는 체중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저염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물을 많이 마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은 되겠지만 뭐 신장에 특수하게 도움이 된다던가.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아. 물 섭취는 하루에 뭐 한 1에서 2리터 사이 정도? 1에서 2리터. 예, 뭐 1.5에서 2리터. 그 정도 드시는 것 같고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번 드실 때 200 정도, 200에서 300 사이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이게 그냥 원칙이에요. 그리고 식사 전으로 많이 드시지 말고. 식사 전으로 많이 드시면 소화 요소가 희석돼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수분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수분을 안 먹으면 탈수가 생기는데 탈수가 생기면은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피로감이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네. 안구 건조가 올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부분들이 뭐 피부도 당연히 뭐 푸석푸석해질 거고. 네. 그래서 그 수분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은데 뭐 물을 많이 먹는다고 신장이 좋아진다? 이거는 아니고 혈압이 없는데 저염식을 할 필요는 없다. 좋다.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혈압이 있으면 저염식을 하시는 게 좋다. 아,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장 같은 경우는 또 당뇨와도 밀접한 관련. 아, 그래요? 네, 당뇨와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당뇨라는 게 어찌됐든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 조절이 안 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혈중에 유지가 되고 있으면 혈관 안에서 포도당이 독성물질로 변해요. 그리고 혈액에 독성물질이 많아. 네. 그러면은 작은 혈관부터 망가질까요? 큰 혈관부터 망가질까요?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망가지겠죠. 네. 모세혈관 분포가 가장 많은 곳이 망막, 신장,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망막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신경이 망가지고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당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성질환이 다 연관이 됩니다. 신장이 결국 필터기 때문에. 필터면서 모세혈관 필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뇨에 있어서 혈관 안에 독성물질이 많아지면 모세혈관 분포가 많은 신장이 망가질 거고 혈압은 이건 화학적으로 망가진다고 치면 혈압은 물리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해지고 신장과 관련된 영양제 같은 경우는 크랜베리 주스나 뭐 이런 게 알려져 있죠. 원래 크랜베리 주스는 비뇨기계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이나 이런 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간에서 빨리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랜베리가 갖고 있는 항산화능, 항균능, 항염증능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밖으로 빼면서 요로나 방광에 균이나 이런 것들을 염증 반응을 확 없애면서 가는 거라서 신장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양 쪽 크랜베리는 서양 쪽이고요. 뭐 동유럽 쪽에서 많이 재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양에서는 뭐 육미지왕이나 뭐 우차신기환, 용담사간탕 이런 또 한방제제들이 있어요. 저 다 처음 들어보네 이거. 육미지왕, 우차신기환, 뭐 용담사간은 실제로 그 여성분들이 오줌 소태 아까 이제 요로감염인데 이게 있을 때 약사들이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사간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인 뭐 이리도이드 그룹의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 특징이 신장으로 잘 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염증 등이 강력한 항염증이 있는데 얘네들은 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위장에 남는 것도 아니고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신장 쪽으로 많이 간다. 네. 용담사간이요? 네. 이리도이드 같은 경우도 용담사간에 있든 육미지황에 있든 뭐 하여튼 그래서 용담, 뭐 지황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성분 그 안에 있는 항염증 성분이 신장 쪽으로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리도이드라는 이리도이드는 성분 이름이 아니고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진 모든 물질군을 다 이리도이드라고 합니다.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네, 한 번 더 시리즈로 한 번 더 많이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신장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한 신장 관리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은 그 자체로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아까도 혈압과 당뇨 이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 뭐 관절염 약이나 이런 약에도 장복하는 약, 장기 복용하는 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장의 특징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가장 많이 하는 장기 중에 하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두 개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질환 관리도 잘 해주시고 드시는 약물이 너무 장기 복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신장 건강과 항상 약사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평소에 신장 관리 그리고 본인의 소변 색깔도 소변을 보시고 나면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면 신장은 예방이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염증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많죠. 저희 이전 면역 부분에서도 면역 체계가 과도하면 또 염증이 많이 맞아요. 생긴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비만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일단 염증은 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PD님 같은 경우도 코로나 걸려보셨죠? 네. 그때 목 아프셨잖아요.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네, 다 근데 목이 붓잖아요. 네. 이때는 무슨 염증이냐? 급성염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3, 4일 내로 다 회복이 되죠.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근데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그거보다는 염증의 정도는 약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 상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존한다. 비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러한 어떤 만성염증이 상존을 하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만성염증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만병의 근원인데 염증과 알츠하이머가 연관이 있나요? 상관이 돼 있죠. 알츠하이머는 뭐 특정 단백질이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그 근간에는 만성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말초의 염증, 만성염증이 큰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염증은 만성염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염증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 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이 부분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비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다이어트와 만성염증 이거를 결부를 시켜서 다이어트 할 때 만성염증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풍부해지면 쉽게 말씀드리면 만성염증이 몸에 상존하게 되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게 대사증후군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만성염증을 잡아가면서 식습관도 관리를 하고 뭐 운동도 해가면서 살을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많이 그건 느껴지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염증이라는 거는 면역 반응이 과도화된 면역 반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염증이 없었다면 사람은 생존을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증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126년 전으로 돌아가면 상처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항생제 없잖아요. 네.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보통 뭐 2, 30만 년? 뭐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20만 년이라고 치고 페니실린이 상용화가 된 게 2차 세계대전 때예요. 엄밀히 말하면 75년 정도 됐어. 80년 정도 항생제가 생겨난 게. 그럼 20만 년 역사 속에서 8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그 전까지는 항생제 없이 살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상처가 나더라도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살기 유리할까요? 반응을 덜 하는 게 살기가 유리할까요? 조금만 세균이 들어와도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게 과도하게 안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감염돼서. 그럼 과도하게 반응을 해야지 우리가 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또 타박상을 입었어요. 거기 꺾어졌어요. 네. 이 팔 꺾어지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되죠? 붓죠. 네. 그때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나가지고 이쪽에 막 고름이 앉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나중에는 이쪽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없을지언정 그 전에는 우리 항생제 발견 전에는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나와야지. 속으로 안 오니까. 못 오게 하니까. 염증이라는 게 만약 없었으면 호모사피엔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항생제도 나왔죠? 소염제도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면역체계를 잘 사용을 할 일이 줄어들었어요. 이 면역체계는 오발탄을 쏘는 거죠. 쓸데없는 부분에서 면역체계가 갑자기 활성화가 돼버린다든가 활성화된 면역체계가 안 꺼지는 거예요. 스위치 오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항생제 발견 이전에는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됐을 때 생존이 훨씬 더 유리했었어요. 몸의 일부는 못 쓰더라도 우리 생명에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소염제 써, 항생제 써. 그러면 금방 잡히거든요. 네. 그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체내의 만성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해진 거예요. 체내 시스템이 면역체계를 활성화할 거 아니야. 옛날엔 20만 년간 활성화가 됐던 애들인데 우리 선조들부터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데 그럼 조금만 뭐가 와도 면역체계 특히 이제 살찐다던가 네. 장광경이 안 좋다던가 네. 이랬을 때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염증 반응이 체내로 유입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과도하게 활성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톡 건드려도 턱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은 우리의 생존에, 그러니까 면역체계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가동이 안 되면 감염으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체계가 가동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는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 다른 무기들이 생겼거든. 우리는 옛날에는 얘만 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무기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무기가 이제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약간 구식으로 쳐주는 거죠. 근데 얘는 써야 될 거예요. 얘 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있는 소속된 군인들은 그냥 한 번씩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제 오발탄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이 만성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딱 건드려주면은 만성염증이 쉽게 생긴다.
그러면 급성염증 같은 경우도 약간 오발탄으로 계속 민감하게 확 반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롱 코비드 같은 경우. 코로나가 회복이 됐어요. 인후염이나 이런 건 나았는데 일부 환자들에서 기침을 한 달 이상 가든 코가 네. 후각이 네, 없어졌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급성염증 반응해서 얘네들 제압이 되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역체계가 진정이 안 됐을 때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요새는 근데 급성염증 났을 때 솔직히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PT님이나 저 같은 경우 항생제 먹고 바이러스면은 독감이면 독감 약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나 특수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만성염증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이제 염증 수치가 높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받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그건 체크를 하는 포인트가 많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그 염증 수치는 어떤 거? 아니 뭐 특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네네네. 말이죠. 그러면은 염증 수치 같은 경우를 자세하게 안 보는 경우들이 많죠. 아, 일반적으로는 네.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제 네네네. 말씀은. 물론 뭐 특정 질환에서는 염증 수치라고 뭐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CRP라고 해서 이런 걸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피로감이 빨리 온다던가 특히 과체중이다. 그 다음에 몸에 어디가 잘 부어 자주. 붓는다는 게 이렇게 부종처럼 붓는 게 아니고 왜 저도 지금 그렇지만 잇몸이 붓는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귀 여기도 잘 부어요. 뭐 몽우리 같은 게 있어. 몽우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래끼가 자주 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만성염증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부분이다. 그럴 때 염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면? 염증 관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단은 과체중이시면 체중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 원들, 술, 담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염증을 잡을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경우도 참고로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또 커큐민도 될 수가 있고 커큐민. 네, 대표적으로 항염증과 관련해서는 커큐민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천연물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직간접적으로 억제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MSM 같은 관절염에 사용하는 소재죠. MSM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가 그 관련된 그 염증이 뭐 관절염도 염증이고 다 염증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어디가 불편하냐 염증 같은 경우 장염 장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장염이거든요. 장염 같은 경우도 장염증이네요. 그렇죠. 장에 있는 염증이죠. 장에 있는 염증인데 그런 부분 때는 코큐민 같은 게 좋을 것이고 관절염 같은 경우는 MSM 같은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과체중이면서 당뇨기가 있다. 이것도 염증, 만성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경우가 하나봐요. 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약 쪽이시잖아요. 그렇죠. 한의학에서 알고 있는 뭐 약재나 뭐 이런 것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다 생약이에요. 뭐 아, MSM 그래요? 빼고는 네. 커큐민은 강황, 뿌리에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바나나가 아니고요. 네.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잎 추출물이 그거고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삼칠이라고 하는 생약 같은 경우도 삼필이요? 네, 373이라고 해서 네. 뭐 우리나라에 흔하진 않습니다. 뭐 흔하진 않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게 원래 재배지가 운남성이에요. 중국 운남성. 중국 운남성.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재배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했었어요. 근데 운남성 기후가 어떠냐면 운남성이 베트남 바로 위거든요. 네. 열대지방이죠. 굳이 말하면 네. 열대지방인데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그걸 심어서 작물화 시켜보려고 했는데 네. 다 실패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삼칠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지역 특화된 천연물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밖에 안 자라요. 그렇게 해서 되게 귀하긴 귀한데 삼칠 같은 경우가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거랑 또 유사한 것들이 뭐 인삼, 홍삼이랑 친구인데 물론 그 성분군은 조금씩 달라요. 성분이 다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삼칠에는 A라는 성분이랑 B라는 성분이 있는데 A라는 성분이 삼칠에도 A, B가 있고 인삼에도 A, B가 있어요. 네. 근데 삼칠에는 B가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삼에는 B가 30%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당체인데 어찌됐든 요렇게 그러니까 친구인데 들어가 있는 건 똑같아.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종류로 따졌을 때 함량이 달라요. A란 거는 진세노사이드인데 A란 거는 삼칠에서는 7에서 15% 정도 들어가 있고 인삼에서는 3에서 7%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식물로 먹는다기보다는 제품으로 먹는 게 제품으로 먹어야죠. 생으로 어떻게 먹어요? 예를 들어 얘를 뭐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보통은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아, 삼칠은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못해요. 그거 엄청 비싸겠네요. 비싼 축에 속하죠.
싼 거는 뭐 여주 같은 것도 좋아요. 여주 같은 경우도 이제 여주. 항당뇨, 당뇨에 좋긴 하지만 대부분의 생약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염증 효과는 갖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중에서 뛰어난 애들 같은 경우가 몇 개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커큐민. 커큐민 같은 경우는 강황의 주성분이에요. 네. 커리의 주황색 색소를 보시면 되고. 그 생강이랑 약간 유사하지 않나요, 걔가? 생긴 건 비슷하고 생강과긴 해요. 생강과긴 한데 성분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생강도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천연물들은 거의 이제 갖고는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뭐 삼칠, 커큐민, 콜세틴이라고 해서 네.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퀘르세틴. 퀘르세틴. 네. 그게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양파 껍질 같은 거 왜 깨끗하게 해가지고 뭐 다려 먹어 이런 말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콜세틴 같은 경우도 항염증 효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좋고, 프로폴리스는 꿀에 나는 거 아닌가요? 벌이 만드는 시멘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벌집을 만들 때 있어서 그 겉에 벌이 바르는 거죠. 그러면은 꿀에 나는 성분이라기보다 그 벌집에서 나는 성분. 벌집에 의해서 나는 성분이죠. 시멘트에 시멘트. 쉽게 말하면 노얄 젤리는 여왕벌이 먹는 밥, 꿀은 일반 벌들이 먹는 밥, 프로폴리스는 시멘트. 왜냐면 항균 작용이 엄청 강하고, 네. 항염증 작용이 있으면 항균 작용도 강한 경우가 많아요. 네. 항균 작용 막으니까 자기네들 이렇게 마감제로 이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균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왕을 보호하기 딱 좋은. 여왕보다 자기네들 다 보호하는 자기들도. 거예요. 애벌레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벌꿀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노얄젤리, 뭐 일반 꿀,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 있죠. 프로폴리스도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컬스틴 친구들. 프로폴리스 제품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이쪽 호흡기계 염증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만성염증에는 또 괜찮나요? 프로폴리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로 쏠리느냐가 조금씩 달라요. 커큐민 같은 경우는 관절이나 장, 바나바 잎 추출물 같은 경우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간 쪽에 많이 작용을 하고, 간 쪽에. 네, 간 쪽에 많이 작용을 하고, 삼칠은 혈액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삼칠은 엄청 중요. 저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이쪽에 작용을 하고. 이게 약간씩 그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함유된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많이 가느냐. 예를 들어서 이 펜이, 이 네. 펜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피디님이 먹었어. 이 펜이 예를 들어서 얼굴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배 속에 염증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못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얘가 아무리 좋아도 네. 안 가면 그만이지. 근데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먹으면 얘는 장에만 머물러 있다가 대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장에 염증을 잡는 게 좋겠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한방적인 용어로는 귀경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물 안에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는 성분들은 있어. 근데 걔네들이 어디로 가냐 말이죠. 관절로 많이 가고 관절에 좋겠네. 그죠? MSM 같은 경우는, 커큐민 같은 경우는 관절에 좋고. 그런 거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작용하고 이런 게 배합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또 뭔가 시스템이 따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플라보노이드다 그러면은 플라보노이드의 지용성, 수용성 정도에 따라서 어디로 많이 가는가가 결정이 돼요. 그게 가장 큰 원리예요.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에 따라서. 커큐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용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흡수가 굉장히 어려워. 그 대신에 조금 흡수가 됐을 때 관절이나 우리 몸 그래도 조금 안쪽으로 많이 침투하는 경향이 있고, 뇌도가 이렇게 침투하는 경향이 있고, 그냥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위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호흡기 쪽으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칠 같은 경우는 혈액 쪽으로 많이 가고. 근데 혈액으로 가는 거는 재미있게 간에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혈액은 간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간에 가는 거, 뼈에 가는 거, 그리고 뼈에 간다고만 하지 말고 네. 그쪽으로 그래도 많이 간다. 다른 데도 좀 가는데, 그렇죠. 그쵸. 이게 쏠리면 이게 네. 점으로 표시하면 왜 네.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약간 그쵸. 그런 식이지. 그런 애들 중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거는 지금 바나바 잎추출, 프로폴리스. 나머지 구하기 좀 어렵다는. 삼칠 같은 경우 좀 고가기도 하고, 네. 있는 데는 있어요. 약국에 있는 데는 있고, 그 다음에 커큐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요새 많이 나와요. 인터넷 아이허브 막 이런데 아이허브엔 당연히 있고. 커큐민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관절이랑 장 쪽으로 많이 연구가 돼요. 관절사. 어떤 특수한 커큐민은, 특수하다는 건 제형적으로 어떤 가공을 한번 하면 뇌로도 많이 가요. 지용성이 엄청 큰 것들은 체내로 들어오기도 힘든데 체내로 들어왔을 때 나가기도 힘들어요. 아무래도 좀 깊은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몇 년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강한 애들은 빨리 빠져나가는 거. 들어와도 빨리 빠져나가. 그럼 뇌에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약품 같은 거 지용성인 경우가 훨씬 많다. 지용성이거나 그 분자 구조가 작은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혈액 뇌관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좋은 성질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 그러니까 등치가 작을 것, 분자의 등치가 작을 것.
마지막으로 이제 염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이라는 게 만병의 옛날에는 인류 생존에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이에요, 체중.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관리를 잘 해주시고 본인이 어떤 특정 부위에 어찌 보면 불편감이나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생겼을 때는 여기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적절한 그 천연물 같은 경우 이용해서 잘 대비하면 될 것이다. 근데 너무 방치해 주시면 안 돼. 방치해 주시면은 전신에 있는 어찌됐든 건강이 다 무너지는 스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워요. 염증이라는 것도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부분이긴 한데 참 이것도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만성염증의 경우는 그래서 본인이 규칙적인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생활습관 이런 거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본인이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어떤 면역학적인 어떤 용어가 그거를 발견했던 분들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재까지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어되지 않은 면역, 과도하게 올라간 뭐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하고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병리적 증상이 염증하고 알러지. 그러니까 뭐가 낮으면 감기에 잘 걸리고 너무 높으면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만성염증이 유지가 되면 어디가 뚫리냐면 뇌가 뚫립니다. 근데 코로나 전후로 가장 위상이 많이 변한 비타민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이 생약학 박사님이라고. 예. 저는 천연물 전공을 했고요. 천연물이요? 네, 그러니까 생약학, 약학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고 천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한잔하고 논문 있는 약사로 한잔 약사로 네. 지금 닉네임이 한잔약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한 잔을 좋아해서 네. 이게 건강이랑 또 한잔이랑 이게 매칭이 되진 않는데 이게 왜냐하면 건강해야 한 잔을 오래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한 잔을 위해서. 건강에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죠, 사람이. 건강에 나쁜 것만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잔은 건강에 안 좋죠, 그죠? 그러면 건강에 좋은 거를 우리가 잘 챙겨서 했을 때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걸 드시는 것도 있고, 추구하는 모토가 지속 가능한 한 잔을 하기 위한 건강관리법? 뭐 이런 네. 부분들. 특히 영양제를 이용한.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게 건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할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면역력인데 그렇죠. 그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 아마 면역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2003년도에 면역학이라는 수업을 들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교과서 크기가 한 이 정도였다면 지금 교과서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건 늘어나고 있어요. 면역은. 그리고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어떤 면역학적인 어떤 용어가 그거를 발견했던 분들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재까지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중들한테는 팬데믹 전후로 아마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을 겁니다. 네.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역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면역력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워죠. 힘은 세면 좋은 거죠. 네. 약하면 나쁜 거고. 그렇지만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센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약해도 좋은 게 아니죠. 면역이라는 거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작년에 노벨상을 탔던 부분들이 면역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면역세포를 찾은 거예요. 저도 그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강하면 엄청 좋은 거 아닌가? 좀 너무 강했을 때도 무슨 부작용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어되지 않은 면역. 과도하게 올라간 뭐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하고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병리적 증상이 염증하고 알러지. 염증이나 알러지가 면역이 높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면역 체계가 제어가 안 됐을 때 생기는 겁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외부에서 미생물이 침입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 다 제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역 시스템이 진정이 안 됐을 때
그때 생기는 게 염증 반응이고요. 네. 비만 세포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특정한 항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왜냐하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되는 병리적 증상이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은 면역 체계가 너무 과활성화됐을 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면역 체계의 어찌 보면 활성도가 너무 떨어졌을 때는 감기에 잘 걸린다던가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T세포를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천석 면역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역이 결핍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기에 걸려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면역이 너무 낮으면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면역 낮으면 감기에 잘 걸리고 너무 높으면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면역이 너무 컸을 때 발생하는 거. 그건 이제 알러지나 뭐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염증하고 알러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염증 반응도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제어되지 않는 면역 체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어되지 않았다는 거는 고삐 뿔린 겁니다. 과활성화되면은 이걸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되지 않은 경우가 뭐 아토피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면역 체계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엄청 중요하죠. 느껴져요. 네. 이런 거를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면역이 흔들릴 때 놓치기 쉬운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식사 잘하는 거, 식사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하게 수면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역 체계가 흔들리는 경우에 가장 요새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한 10년 정도 사이에 단숨에 이제 학계를 완전히 쫙 이렇게 올라온 테마가 장 건강입니다. 장은 현재는 소화기관, 어떤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그걸 영양분을 장에서 흡수를 하는 소화기관으로만 평가가 됐었는데 네. 현재는 면역기관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 주변에 면역세포들이 한 70%를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 건강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지 면역세포들이 적정하게 훈련을 받고 면역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면역체계가 성숙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단 아이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같은 경우도 장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때 면역체계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을 때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장 건강. 제가 듣기로는 장 건강이 요즘 그 알츠하이머랑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장례축이라고 해서 장에서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장 틈이 헐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독소나 유해균이 체내로 침투를 하게 되고 그럼 걔네들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유지를 하고 만성염증이 유지가 되면 어디가 뚫리냐면 뇌가 뚫립니다. 아, 그래요? 예,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뇌 장벽이라고 해서 blood-brain barrier라고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이렇게 뭐가 장벽이 있는 게 아니고 뇌혈관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 밖에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어디서 벌어질 수 있냐면 염증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만성염증.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전신에 만성염증이 퍼질 수가 있고 이 만성염증 때문에 두뇌를 지키고 있는 장벽이 헐거워지면 독소나 유해균이나 뇌 내에 있지 말아야 될 애들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알츠하이머나 퇴행성 뇌질환이나 여러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인과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게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이 장 건강이 훨씬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장이 정말 중요하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장 건강과 관련된 논문은 지금 뭐 1년에 뭐 수천 편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장 건강과 관련해서는 관련 학계의 가장 메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번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임신을 하면은 그 태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아도 이제 장기가 생기는 그 시점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산모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전반적인 장기의 건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엄마가 먹은 음식을 입으로 먹질 않아요. 혈액으로 네. 이제 들어가죠. 그때까지는 뭐 현재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양수를 이렇게 애들이 장기가 다 일단은 10주 정도 되면은 다 형성이 돼요. 뭐 그때까지는 엄마 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피를 만들려면 철분이 있어야 되고 두뇌 건강이 되려면 뭐 오메가3나 뭐 엽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장기가 일단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20주, 이제 30주 넘어가기 시작하면 태아가 그 안에서 양수도 먹고 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태아 수준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형성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지만 현재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태아 수준에서부터 그 양수를 통해서
미생물을 섭취를 하고 태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네. 있고요.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연분만한 애들은 엄마의 질내에 있는 유익균을 먹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장 건강의 근간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제왕절개를 하면은 그럼 없겠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태아 안에는 자연분만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도 미생물이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엄마가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얘가 태아가 있으면서 배가 불렀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엄마의 위장 중에 장, 이 부분이 약간 헐거워지면서 그 안에 있는 뭐 유익균이든 그 안에 있는 세균들 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네. 그게 모유로 이전이 돼요. 애가 태어난 다음에 초기 뭐 몇 개월, 뭐 3개월 이때 모유수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좀 장 건강은 진짜 신기한. 장 건강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이 밝혀질 수도 그럼요. 있다는. 그럼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장내 세균총이에요. 장내 세균,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유익균도 있을 수 있고 유해균도 있을 수 있고 보통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 10% 정도는 유익균이고 10% 정도는 유해균이에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 상황에 따라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세균들이 우리 장 속에 있다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현재 의약품 개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물한테도 이제 장에 미생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걔네들이 근육도 만들고 막 하는데 그런 게 또 연구가 돼서 또 이렇게 인체에도 이렇게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이거는 종간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게 조심스러운. 시간이- 그렇죠. 아직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종간 장기 이식이라고 해서 돼지의 장기를 사람한테 뭐 심장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아직도 조금 조심스러운. 뭐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내 세균총이 사람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도 예전에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 유산균 하면은 덴마크 유산균을 많이 꼽습니다. 그쵸. 북유럽. 네. 우리만큼 마늘을 많이 먹을까요? 덴마크 사람들이? 김치 먹나요? 안 먹죠. 아니죠. 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원래는 해야 돼요. 뭐 장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따로 한번 테마를 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네. 시간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장 관련해서도 장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소재들에 대해서도 요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산균이 답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에도 유산균이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면역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장이라고 장 하셔서 건강. 네.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있죠. 또 하나 또 대표적이게 들 수가 있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네. 비타민 D랑 장이랑 다른. 그거는 좀 결이 달라요. 사람들은 비타민 D 하면은 뼈 건강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쵸. 근데 비타민 D가 코로나 전후로 가장 위상이 많이 변한 비타민입니다. 왜냐하면 면역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그 태양 받았을 때. 맞아요. 첫 번째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가 혈중 농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코로나의 중증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처음에는 상관관계로 나왔는데 상관관계보다 더 인과관계라고, 원인 결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강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과관계로 다 밝혀졌고, 특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햇빛 볼 시간이 없잖아요. 특히 실내 생활 많이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요새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선크림 바르잖아요. 네. 그 선크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 죽어질 수가 없거든요.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7, 80% 정도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비타민 D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고, 실제로 많이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에도 좋은데, 면역이라고 하는 거, 면역 체계에 좋은 소재들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막아줘요. 비타민 D가 딱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럼 앞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주변에 들리는 소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D나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먹는 걸로는 흡수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식품에 있는 비타민이나 네. 영양제 비타민이나 네. 영양제 비타민을 거짓말로 네. 그 함량을 속이지 않는다면 네.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영양제로 먹어도 네. 특별히,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비타민 D에 대한 임상시험, 네. 뭐 마그네슘에 대한 임상시험, 이거 다 식품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약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죠? 근데 거기에 다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메가3에 대한 임상시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식품에서 흡수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식품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D의 인덱스, 비타민 D가 그람당 얼마가 들어가
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후향적 연구, 좀 더 적극적으로 임상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똑같은 양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영양제로 복용을 하고 효능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로 복용을 하시더라도 그게 영양제에 그 적힌 그 양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이나 이러한 규제나 관리의 어떤 세기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셉니다. 좋다는 뜻이죠. 좋긴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소재를 잘 안 받아들여. 기존에 있는 소재들만 계속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이라고 딱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믿고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장 건강, 비타민 D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면역체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영양제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딱 그거 두 개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랑 장 건강. 건강. 장 건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 건강은 이제 뭐 유산균도 있을 수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될 수도 있고 사균체, 죽은 균체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유산균밖에 모른단 말이죠. 네. 유산균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총이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랑 친해지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은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엄밀히 말하면 모든 유산균은 유산균이 아니에요. 유산균은 유산을 생성하는 균인데 비피도박테리움 거기 속에 속한 애들은 원래는 유산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유익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유익균을 도와주는 균들이라고 보시면 그게 돼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그게 유산균. 뭐 소위 말해서 우리의 유산균. 그리고 유산균 또는 유익균.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던 유익균의 밥이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속속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현재까지는 사균체, 균을 죽여서 그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산균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시면 유산균을 한 번 먹고 장에 정착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하나씩 먹을 필요가 없죠. 걔네들은 들어왔다 바로 빠져나간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일시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하루에 한 번씩 먹잖아요. 유산균도.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냥 일시적으로 환경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유익균,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의 밥이 되는 건데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매운 거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굳이 복용해서 나쁠 건 없지만 저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추천드려요. 프리바이오틱스. 왜냐면은 장내가 원래부터 건강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런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프리바이오틱스만 드셔줘도 장내에 있는 유익균의 번식을 도와주기 때문에 네. 유익균이 더 많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충분하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사균체, 균이 죽은 사람으로 말하면 시체 정도로 될 수 네.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사균체의 세포막이나 세포 내 구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익균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밥이네요, 걔네. 밥이라기보다는 이건 환경을 좋게 해주는 거지. 약간의 어찌 보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유산균은 지원군을 그때그때 조금씩 보내주는 거예요. 네. 프리바이오틱스는 군량미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사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사기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를 좋게 하기 때문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이런 데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쓰레기장이 됐다. 그럼 내가 살기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늑하게 만든 꽃도 한번 심어주고. 나한테 맞게끔. 그럼 내가 생활하고 성장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친구처럼 유산균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유익균 자체가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게 두 개가 면역 쪽에는 가장 기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의 소재들은 얘기할 것들은 있죠. 근데 일단 우리가 1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처음에 챙겨야 될 것은 그거 두 개다. 너무 많아지면 이제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보통 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당뇨라든지 혈압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당뇨나 혈압이나 이게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비타민 D나 뭐 장 건강에 좋은 뭐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거 먹을 때 좀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너무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이러면은 저는 유산균은 별로 권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나요? 유산균은 어차피 살아있는 균이 있고 우리랑 계약을 맺은 균이에요. 공생관계, 공생. 나도 걔네한테 밥을 주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밥을 주잖아요. 그죠? 공생관계인데 이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약하고 면역체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면역체계가 굉장히 많이 처져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보고된 경우가 있어요. 유산균인데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65세 이상의 약이랑은 상관없어요. 장 건강하고 비타민 D랑 이런 고혈압이랑 당뇨, 고지혈증 약은 전혀 상관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산균은 1번으로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65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요. 단백질 같은 경우가 실제로 면역세포들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단백질 중에 뭐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뭐 글라이신, 글리신이라고도 하고 글라이신이라고도 합니다. 네. 가장 단순한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염증 반응을 굉장히 낮춰주는 역할을 해줘요. 과거에 코로나19 시기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네.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그 증상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대부분 다 고령자예요. 왜? 저는 노화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빠진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름도 생기고, 그죠? 네. 주름이라는 게 수분이 빠지니까 생기는 것도 있지만 단백질이 빠지니까 이 피부를 지탱을 못해서 이렇게 주름이 근육이 생기는 점점 거거든요.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근데 실제로 논문도 그럼 많고요. 단백질의 함량과 체내 단백질의 함량과 면역 체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분들은 면역 체계를 좀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장 건강하고 비타민 D 섭취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또는 콜라겐 같은 경우를 섭취해 주시면 굉장히 콜라겐. 콜라겐도 단백질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단백질의 좀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닭가슴살이나 이런 소고기나 이런 것들이 그쵸.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거 소화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콜라겐 파우더나 콜라겐 아니면은 좀 파우더는. 갈아서 드시든가. 단백질을 갈아서. 뭐 갈아서 드시든가 뭐 어쨌든 그건 편하게 드시면 되시고, 치아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단백질 실제로 고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드시긴 힘드시단 말이죠. 네네. 그럴 때는 저는 아미노산 보충제를 이제 헬스장에서 네. 그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네. 산양류도 좋고, 네. 저는 뭐 산양류. 한약류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이뮨 관련해가 이뮨 파우더, 아미노산 파우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콜라겐. 아무래도 생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어요. 정말 오늘 면역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울 정도로 정말 깊은 내용을 많이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시청자가 스스로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면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혈당 수치나 혈압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가 없어요. 면역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하면 좋으냐, 만성염증이 있다는 거는 약간 과체중이거나 피곤하시거나, 뭐 저도 그렇지만 잇몸염증이 막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게 면역 체계를 조금 다잡아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면역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혈당 수치는 딱 재면 수치가 나오죠. 네. 혈압도 뭐 120에 뭐 80 이렇게 나오죠. 면역은 체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염증 그렇기 수치면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나요? 뭐 CRP라고 해서 뭐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재는 게 아니고, 염증 수치라는 것도 재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염증 수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을 때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감기나 이런 급성 염증은 제가 얘기하는 어떤 보면 만성 염증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면역 체계랑 관련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진짜 평소에 그냥 자기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적정 체중이에요. 체중이 증가하면은 면역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번째가 장 건강이에요. 장 건강이 얼마만큼 잘 확보가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당연하겠죠. 꾸준한 운동, 뭐 이거 뭐 다 답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면역은 내가 필요 없을 때 잘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 잘 챙겨. 뭐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네. 더더욱더 얘네들은 뭔가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측정하는 것만이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면역이에요. 아. 왜냐면 당뇨는 어쨌든 딱 체크해서 내가 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혈압도 보면 되잖아요. 그죠? 보면은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면역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은 본인이 진짜 건강하실 때 잘 챙기시는 게 좋다. 비타민 D, 장 건강, 네. 그 다음에 과체중 되는 걸 막는 거. 체중이 증가하면은 면역 체계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기 네네. 때문에 지방이 염증의 원인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과도화된 지방이 염증. 이것도 뭐 진화론적으로 할 말이 많긴 한데 아. 우리 몸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뚱뚱했느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였을 때 이거를 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성염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체중 막기, 장 건강, 그다음 비타민 D는 꼭 챙기기,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